오늘은 저는 여러 교수님들, 저를 궁금하게 생각하셨을 법한 교수님들 플러스 그 교수님들과 학문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는 실험실 식구들, 학생들, 연구원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편한 톤으로 조근조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편한 거냐? 옛날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요. 요거는 교수님들이 좀 웃으시겠습니다만은 대학원생 등등을 위한 그런 그 인트로덕션이 됩니다. 제가 저도 대학원생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생 때는 신경과학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시에 신경과학은 되게 이제 막연한 것이었는데요. 그 뭐랄까 좀 어, 저 교수님들은 저 좀 아시지만 좀 이렇게 보면 제가 좀 괴짜 면이 있죠. 아, 나는 뇌를 꼭 연구하고야 말 거야. 막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약간의 그 추상적인, 그러니까 사실 모호한이죠. 모호한 그런 아이디어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옛날 사람들이 뇌를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아직까지도 잘 안 풀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었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뇌과학을 하게 된 그 근본적인 동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약물학, 양리학입니다. 근데 양리학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앞에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등등입니다. 근데 다른 거는 굉장히 뭐 암기하기도 공부하기도 쉬운데 이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은 되게 모호했거든요. 제 느낌으로서는. 그래가지고는 여기는 뭔가 신비롭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또 제 또 다른 그 약간 그 특징이 뭐였냐면 뭐 그런 거 이런 만화 이런 것들 좋아했어요. 특히나 공상과학 만화입니다. 여러분들 공각기동대라는 만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는 최근에 2017년에 영화화도 되었는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사이보그입니다. 본인 뇌에 뇌 조각이 있다고 믿는, 하지만 있는지 없는지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른바 프리윌,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냥 주어는 거를 잘 시키는 것이 약한 인공지능이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자율 의지가 들어가서 본인이 주어지지 않는 정보를 판단해서 그것으로 뭔가 결정을 스스로 내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AI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를 편하게 도와주겠다 플러스 좀 위험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이보그, 이 형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주인공은 정말 극강적인 강한 의지였던 거죠. 저는 사실 그런 그 철학적인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고스트 인 더 쉘이라는 타이틀에 좀 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 고스트 인 더 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고스트 인 더 머신 마키네라는 그런 타이틀에서 따온 그 제목입니다. 이건 근데 굉장히 철학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정신 세계가 뇌의 어떤 생물학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라는 육체 위에 영혼이 파르르르 내려서 구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약간 맥락이 좀 그렇죠. 많은 생물학자들, 특히나 신경생물학자들은 뇌의 작용은 곧 우리 생물학적인 뇌로서의 작용이기 때문에 뇌의 작용은 곧 정신작용이다. 따라서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은 하나이다라는 그런 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그 주말에 혹은 뭐 일요일에 교회 가면 그렇죠. 그 영혼의 존재를 믿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 이원론자라고 하는 마인드와 브레인이 마인드와 바디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의 그 카툰입니다. 결국은 나라는 이 육체가 하나의 기계인데 머신 마키네인데 그 안에 미니 나 진짜 내 정신을 움직이는 나가 숨어서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 이원론입니다. 결국은 이 정신과 육체, 마인드와 바디가 하나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멋진 이야기였던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겠지만 적어도 대학원생인 저는 와 신경과학이 이런 것들도 터치하는구나. 언젠가는 뇌과학이 철학을 먹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끔 이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셀 컬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셀 컬처에서 뭐 트랜스펙션 시켜가지고는 어떤 유전자의 신경 기능을 보고 있었던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전 신경과학의 어떻게 보면 한계이자 실체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전자를 혹은 세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자 및 세포 신경 생물학을 연구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신경이 신경답게 되는가, 신경은 어떻게 그 자체로서 신호를 갖다 만들 수 있는가 등등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세포 키워놓고 뭐 하는 걸 보고 있으려 치면 과연 얘네들이 내 정신 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당연히 듭니다. 세포는 세포이고 정신은 정신이니까요. 반측 반쪽의 나머지 한 측면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슨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언어학이든 그런 약간 인문학적인 거에서 내려와서 그런 여러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센터가 결국은 뇌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럼 뇌작용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이끄는가에 관심을 갖는 그런 연구 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지신경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을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는 거죠.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는 몰레큘 이런 얘기 나오면 아우 치를 떱니다. 아우 그게 뭐야? 난 그게 그렇게 생물학적인 이른바 진정한 의미의 유물론적인 그런 이야기는 난 뭐 하고 싶지 않다. 뭐 인문학의 매력 뭐 이런 말씀 갖다 하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되게 심리학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은 적어도 생물학의 영역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자 및 세포 생물학자들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연구적 방법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영영 만남이 없이 그냥 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경 생물학과 인지신경과학으로 이렇게 남을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21세기가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두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이 신경세포가 결국 하는 일이라는 게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데 착안해서 그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른바 그 접점 시냅스 차원에서 보자. 라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었고요. 또한 뇌 영역, 이를테면 뭐 해마, 편도체, 전두엽이 각각 이러저러한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조금 들여다보니까 조직학적인 연구 등등을 보니 그것들이 결국은 신경회로, 신경망이라는 것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그런 발견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건 두 개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 두 개가 그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을 시냅스라는 분야에서 그 얘기한다 그러면 그 셀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여덟 개가 되면 그게 신경 회로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들이 뇌의 어떤 특정한 영역을 만들어서 해당되는 행동 아웃풋을 이렇게 일으켜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맞닿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와가지고는 통합적인 융합적인 뇌 연구를 주창하게끔 하는 계기이자 어떻게 보면 뇌과학이 다른 차원으로 점프한다라는 그런 희망을 던져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가졌습니다. 제가 그 학부 때부터 시작해서 그 쭉 왔을 때 제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몇 가지 계기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이 텍스트북에서 접했습니다. 딱 100년 전에 과학자들은 뭘 발견했냐면 개구리 심장을 미주신경이 통제할 수 있음을 보고 그 통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그 밝혔습니다. 여기 미주신경인데 미주신경은 부교감 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장을 천천히 뛰게끔 합니다. 심장은 그 자체로는 자동성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알아서 뛰어요. 하지만 이 심장을 뛰어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도 않지만 뛰는 발을 천천히 빨리라고 이렇게 이제 자극하는 그런 제어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신경에서 가능합니다. 이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면 이 개구리 심장이 천천히 이때부터 천천히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심장 여기는 뭐 신경 자극 없습니다. 그냥 뛰어요. 문제는 여기를 물을 흘려주면 분명히 두 번째 심장에는 신경 자극 등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천천히 뛰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구리 심장으로 하여금 천천히 뛰게끔 개구리 심장을 천천히 뛰게끔 하는 그 신경의 작용은 물에 녹는 물질에 의한 것이다. 셀 투 셀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의 어떻게 보면 뉴로 트랜스미터의 실체를 처음으로 발견해서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 셀 투셀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의 그 뉴로 트랜스미터와 그 수용체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이쪽 분야로 그 연구하고자 마음을 먹었고 그 실체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제 첫 논문이에요. 생애 첫 논문. 96년이니까 벌써 꽤 됐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뭘 본 거냐면 이 ATP라는 그 기존까지는 그냥 ATP는 영양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었었죠. 근데 이 ATP가 하나의 세컨 메신저, 세컨 메신저 미안합니다. 그 뉴로트랜스미터 등등으로 작용해서 신경을 자극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름 붙여지기를 P2X4라고 이름 붙여집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연도에 또 논문이었는데요. 이런 익스트라셀룰라 ATP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신경만 가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뮨셀 등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은 좀 독특해가지고는 유독 요 세포에는 ATP 신호가 아데니린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이클릭 AMP를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P2Y11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였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름도 없었고요. 이게 저 최초로 이제 뭐 발견한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사이테이션은 무진장 많이 됐습니다. 사이클릭 EMP를 올릴 수 있는 무슨 뭐 ATP 수용체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그 수용체 역할에 주목을 하였고 그 이후에 다양한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수용체들을 갖다 밝히기에 이릅니다. 예를 들면 이뮨셀에서 난데없는 뉴로텐신이라는 뉴로펩타이드의 수용체가 존재하다 한다. 그다음에 그것들이 여러 가지 수프록사이드 프로덕션 등등의 면역 반응들에 관련돼 있는 반응들을 이끈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그다음에 또한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게 이제 그 뉴로날 셀에 대해서 작동을 해가지고는 이게 뉴런이 어떻게 보면 기능을 좀 이렇게 더 찾아가는 분화 과정 이후에 좀 더 많이 잘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쭉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하우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연구 인생이라면 좀 창피합니다만은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셀투셀 커뮤니케이션, 결국은 생리학입니다. 그 생리학에서는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을 약간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포가 저 세포하고 만나서 이 세포를 분화시키거나 이쪽으로 끄거나 오게끔 이렇게 유도하거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반응들은 어떻게 보면 수십 분, 수시간, 수일 등등의 아주 긴 텀의 그 시간을 필요한다 그러면 제가 관심 있던 거는 이 세포가 뭔가를 바로 제어하는 그런 약간 짧은 스케일, 초 혹은 밀리초 단위의 관심을 좀 더 보였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구강생리학 차원에서 혹은 치의과학 차원에서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이 어디에서 가장 잘 보이는가를 먼저 한번 쑥 한번 봤고요. 그게 바로 제가 타액선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일단은 타액 분비의 신경 제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그 맛자극 혹은 구강의 이 기계적 자극 등등에 의해서 처음에 트리거됩니다. 그다음에 그게 나름대로의 반사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사기전을 통해서 이 타액선들을 자극함으로써 타액 분비가 이렇게끔 되는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도시락 드시고 계시면 이게 별로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만은 이거를 제가 아마 세미나를 한 11시에 했다라고 하면 바로 보기만 했는데 냄새도 없고요. 구강에 있는 기계적 자극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액 분비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보기만 했어도. 그게 왜 그러냐? 결국은 이거는 오로지 그냥 구강 내에서의 여러 인풋만 받는 게 아니라 보는 시각 자극, 그다음에 심지어 그냥 생각만 해도 레몬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트리거 될 수 있는 그런 그 반사 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타액선을 갖다가 이렇게 신경과학 하시는 분들은 요런 것들을 아직 그 뭐랄까 아주 좋은 인지신경과학의 첫 그 어떻게 보면 그 시발점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컨디 그 무조건 반응 조건 반응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래가지고는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원래는 개는 음식에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종 소리를 같이 들려줬을 경우에는 종 소리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하지만 종 소리와 음식을 같이 주게 되면 나중엔 종 소리만 듣고도 반응을 보인다. 이게 결국은 학습돼 있는 여러 가지 뭐 정보 등등 뭐 뇌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담는 그런 기전 등등을 갖다 얘기할 때 많이 쓰이죠. 제가 주목한 거는 뭐냐면 이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응 뭐 봤냐면 살리베이션을 봤습니다. 그만큼이나 결국은 뉴로 살리버리 커뮤니케이션은 그렇죠. 100년 전 마찬가지로 100년 전부터 아주 잘 알려져 온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터랙션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타액선의 분비에 가장 중요한 인풋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서 오는 그런 인풋인데 그 인풋들은 결국은 뉴로트랜스미터 분비와 타액선에 존재하는 수용체의 자극에 이제 따라서 쭉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연구 시작했을 때도 꽤 오래됐지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타액선에 알려져 있는 수용체라고는 무스카린 리셉터, 아드레너진 리셉터, 그다음에 바소액티브 인테스티널 펩타이드 리셉터 정도가 다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타액선이 그렇게 만만한 장기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조금 더 무슨 어떤 식의 그 셀투셀 커뮤니케이션 존재할지를 리셉터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타액선에서 이 리셉터의 기능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타액 분비의 세포 기전에 이 수용체 자극과 그로 인한 세포 내 칼슘 증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잠깐 보시자면 보통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라고 하죠. 이게 뭐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도메인을 갖고 있다, 뭐 등등. 근데 그 중에 포스폴라이페이즈 C와 연동돼 있는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는 PIP2에서 IP3를 만들고 이 IP3가 세포 내에 있는 엔도플라즈미 레티큘럼 등등에 있는 IP3 리셉터에 작용하고 이 IP3 리셉터는 하나의 칼슘 채널로 작용해서 이 안쪽에 많이 이렇게 농축되어 있던 세포 내 칼슘을 세포 내부로 이렇게 릴리즈합니다. 그다음에 릴리즈한 다음에 그건 뭐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뭐냐면 이 릴리즈 양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 내 칼슘을 아주 빠른 시기 내에 확 올리기 위해서 바깥으로부터의 인플럭스가 존재한다는 게 나중에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칼슘, 저 칼슘이 모두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가? 적어도 타액선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타액선의 아주 타액 분비에 가장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두 컴포넌트를 활성화시킵니다. 첫 번째가 물 채널입니다. 결국은 이제 타액선이라는 게 타액을 분비한다는 게 플라즈마에 있는 물을 타액선 내강으로 옮겨주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물 분비의 첫 스텝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분비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이쪽 물이 이쪽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쪽 내강 쪽이 솔트가 아주 높아지거나 혹은 물 퍼미어빌리티, 그러니까 물 구멍이 나서 물이 얼마든지 쑥쑥 들어오게끔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모두가 물 채널의 이동 또는 어떤 트랜스포팅 시스템 등등이 이 세포 내 칼슘에 의해서 모두가 트리거링 돼요. 그래가지고는 타액 분비의 세포 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G 프로테인 커플 리셉터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 G 프로테인 커플 리셉터를 좀 더 찾아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뭘 클루로 할까 하다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드라이 마우스 워딩 기전에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드라이 마우스가 무슨 뭐 이게 다 조직이 다 깨졌을 때도 만들어집니다. 뭐 레디에이션을 받아가지고 조직이 다 깨졌다. 그럼 쇼그렌 신드롬 등등에 의해서 오토이뮨 디지즈에서 타액이 손상받았다. 타액선이. 하지만 약 먹어도 구강건조증이 일으킵니다. 많은 약물들 여러분들 이제 경험하시는 바가 결국은 이제 약봉지 옆에 있는 설명서 보면 부작용 왕창 써 있는데요. 웬만한 약에 보면 어지럼증, 현기증이 있을 수 있으며 구강건조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글이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을 모듈레이션 했거나 타액선을 모듈레이션 했거나 드라이마우스 워딩 기전 차원에서 그 드라이마우스를 일으키는 구강건조증 유발 약물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엔티히스타민, 항히스타민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면 항히스타민제가 구강건조증을 일으킨다 그러면 히스타민은 뭐야? 그러게 알려진 바 없는데 타액을 분비시키나? 라는 궁금증을 이제 떠올리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보면 H1 리셉터, 그러니까 히스타민 H1 리셉터가 타액선에 휴먼 살리버리 글랜드에 존재한다는 걸 밝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깊이 생각해가지고 뜩 나온 게 아니라 드라이마우스 워딩 기전에서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막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거지만 보기에 한두 가지가 아니어 보이는 거죠. 드라이마우스 워딩 기전을 좀 더 살펴보면 흥미로운 게 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쇼그렌 신드롬, 이게 오토이뮨 디지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눈물샘이나 혹은 타액선 등등에 대한 어떤 그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선 자체가 선 조직이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면 오토이뮨 디지즈의 치료 약물로 하나 알려진 게 FTY720이라는 건데요. 이게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스핑고신 원포스페이트 리셉터에 작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FIT720이 슈그렌 신드롬에 작용한다면 과연 이 타액선에 스핑고신 원포스페이트 리셉터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봤더니만 존재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거를 세포내 캘슘을 올리는 스핑거신 1 포스페이트 리셉터의 존재.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쿠아프린 이런 것들을 모듈레이션 하기보다 뭔가 오토이민스러운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를 유도한다는 것을 밝혀가지고 이제 논문을 하나 낸 바 있습니다. 그런 파인딩은 어떻게 보면 드라이마우스 그 부작용 뭐가 있나를 뒤져보는 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오늘 교수님들과 여러 그 패컬티 멤버들 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갖다 하게 된 거는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교수님들과 어울리다가 알아낸 거예요. 박희규 교수님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쓱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연, 징크 패치를 여기다가 붙이면 구강 내에다 붙이면 타액 분비가 일어난다, 침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연찮게 휙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타액 분비라는 게 결국은 구강 세포에 그러니까 타액선 세포에 칼슘을 올리는 징크 효과가 보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갖다 얻게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임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발견이지만 정리되지 않는 왠지 잘 모르겠는 그런 발견이었는데 그게 그런 어떻게 보면 어, 자기가 환자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는 얻어진 그런 그렇지만 알리지 못한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퀘스천 하나가 기초 교수하고 뭔가 교류를 하면 수다를 떨면 그게 뭔가 실현된다라는 얘기가 다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터디가 다 제대로 하고 싶어졌습니다. 징크를 0.25% 녹인 그래가지고 이게 맛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런 맹물과 같은 용액을 마우스 린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에서 타액 분비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언스티뮬레이트 살리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살리바뿐만 아니라 앙냥냥 등등 해가지고 나오는 스티뮬레이트 살리바에서도 증가하는 바를 보입니다. 더 증가세가 더 드라마틱한 게 무엇인가? 하이포살리베이션을 갖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하이포살리베이션 환자에서 징크 용액을 린싱 시키잖아요. 그러면 살리바리 플로우가 확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언스티뮬레이티드, 스티뮬레이티드. 가장 반가웠던 게 바로 이겁니다. 쇼그렌 신드롬 환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쇼그렌 신드롬은 오토이뮨 디지즈입니다. 근데 우리 박경표 교수님께서 뭘 밝히셨냐면 쇼그렌 신드롬 환자의 오토 엔티바디, 그 엔티바디 중에 하나가 M3 무스카리 리셉터를 타겟팅한다. 그래가지고는 무스카리 신호를 망가뜨린다라는 것을 박경표 교수님 밝히셨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쇼그렌 신드롬 환자에서 무스카리닉 액티비티,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에 의한 타액 분비 기전 그 자체가 현저하게 낮아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크 용액을 이렇게 린싱을 하면 타액 분비가 쑥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그치 그러니까 인공 타액 외에 뭔가 솔루션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아니겠습니까? 매우 신났습니다. 실제로 보면 징크는 뭐 독성이 왕창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징크를 함유한 구강청결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엔티마이크로박테리얼 이펙트를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팝니다. 징크 클로라이드. 그러면 징크가 알려져 있는 작용 기전이 무엇인가? 이게 엔지맥틱 코팩터로 작용하거든요. 여러분들 징크 핑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또한 수프록사이드 디스미테이즈의 코팩터로 작용한다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게 어떤 특정한 엔자임에 가서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외부로 넣어줬는데 그 효과가 나온다. 이 징크가 그렇게 푹 들어가나? 이게 아이온이라서 세포벽을 마음대로 뚫을 수 없는 징크가 뭔가 작용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G 프로테인 커플 리셉터의 리간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게 제를린 리셉터 패밀리에 속한다 등등이 나중에 밝혀진 거였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눈여겨보겠죠, 저는. 그래서 징크 수용체가 사람 타액선에 발현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징크 수용체가 세포 막 표면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포 외부에 있는 징크가 오면 거기에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름하여 GPR39라는 단백질인데요. 그 GPR39가 사람 세포 셀라인 혹은 사람 그 타액선 조직에 공존한다.
다 익스프레션 다 잘한다라는 걸 갖다 봤습니다. 그러면 그 뭐 할 건가? 어떻게 보면 기승전 세포내 칼슘이라서 조금 그렇게 한데 징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액선 세포에서 세포내 칼슘을 증가시킵니다. 도스 디펜던트하게 뭐 작용한다 등등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징크가 작용하는 게 무슨 여러 가지 무슨 이온 트랜스포터를 통한다거나 혹은 다른 칼슘 채널을 뭐 제어한다거나 이러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는 뭘 했냐면 징크 수용체라고 알려져 있는 GPR39를 낙다운을 시켰어요. 익스프레션을 갖다 저하시켰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카바콜 그러니까 무스카리닉 리셉터에 의한 그런 세포의 칼슘은 낙다운된 세포에서도 뭐 멀쩡하게 잘 나오는데 징크에 의한 세포의 칼슘은 낙다운 시키면 감소한다라는 것을 봤어요. 뿐만 아니라 무스카리닉 수용체 억제제로 알려져 있는 피렌제피는 카바콜 그러니까 이제 무스카리닉 신호에 의한 칼슘은 얼마든지 이렇게 팍팍 억제할 수 있는데 피렌제핀이 적어도 징크에 의한 세포내 칼슘 올라가는 거 요거는 억제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은 이 징크에 의한 따라서 징크 수용체 활성에 의한 세포내 칼슘은 잘 알려져 있는 시크레트 고구인 무스카리닉 시그널링과는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한테는 이게 인디펜던트 할수록 좋았어요. 왜냐하면 쇼그렌 신드롬 환자에게 희망을 주려고 그러면 이게 인디펜던트 해야지 되는 거니까요.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히스타민 수용체 밝혔다고 말씀드렸죠. 히스타민 수용체 마찬가지로 징크 수용체하고는 상관관계 없는 것을 봤습니다. 이 히스타민 수용체 억제제는 히스타민에 의한 세포의 칼슘은 많이 떨구지만 징크에 의한 그 세포의 칼슘 증가는 떨구지 못한다. 독립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엔테고니스트 써가지고는 포스포라이페이스 경로를 거친다는 걸 확인하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쿠아프린 5의 이동도 징크 수용체의 활성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정상적인 세포인 거고요. 그래서 카바콜이 아쿠아포린 5를 표면에 이렇게 노출시켜서 물 퍼미어빌티, 즉 타액 분비를 갖다 유도하는 것만큼이나 징크도 잘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GPR39를 발현 억제시켰어요. 그랬더니만 카바콜에 의한 여러 가지 움직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징크에 의한 움직임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왜 징크 수용체가 그 구강 건조증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클루를 갖다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드라이 마우스 유발 약물에서 또 다른 아이디어 갖다 찾으려고 이렇게 쭉 보면 너무너무 많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갖다 다 끄집어다가 이제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현재 지금 보면 데시프라민이란 엔티디프레센트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엔티사이코틱스 등등 정신작용 보이는 그런 약물들 등등을 가지고 G 프로테인 커플 리셉터 신호 교란 기전을 쭉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쭉 말씀드린 게 결국 뭐냐면 살리버리 글랜드에서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이 G 프로테인 커플 시그널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 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교수님들이 혹은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학문적 운명 공동체인 여러 학생들과 연구원분들이 지금 현재 다루고 있거나 혹은 관심을 보이는 세포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세포는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을 할까요? 실시간으로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그 기능이 바뀌고 그럴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세포에 얼마만큼의 G 프로테인 커플 리셉터 시그널링이 밝혀져 있는가를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주공산의 깃발 꼽는 스타일의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생리학적인 퀘스천을 이런 셀투셀 커뮤니케이션과 수용체 연구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수님들의 관심사가 뭐 진지발 파이브로블라스트인가 보자. 걔네들이 셀투셀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어떤 박테리아와 치주염 원인 박테리아와 어떤 오돈토블라스트의 상관관계를 보시나 걔네들 셀투셀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하시다 보면 그러면 지금 연구가 어디까지 되어 있다라는 그 바운더리가 보이실 거고요. 그 바운더리에 서서 일테면 저를 포함한 많은 그 우리 교내 교수님들과 교류하시다 보면 많은 것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이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드라마틱하게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는 기관이 뉴로 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셀투셀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비헤이비어, 브레인, 뭐 셀, 쥔 등등의 넘을 수 없는 사체 병을 이어주는 시냅스 혹은 서킷 연구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바깥에서 그 어떻게 보면 연구비를 수주한다거나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 그 타액선 연구를 가지고 수주하기보다는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을 중심으로 수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쪽이 파이가 더 커요. 괜히 이제 집안 내부 싸움 하지 말고 외부에서 싸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조언해 주셔서 셀투셀 뉴로사이언스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10분 정도를 이제 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그 셀투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그 시냅스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이 시냅스라는 그 속 구조물인 거죠. 거기에 아주 많이 분포하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들 중에서 어떤 뇌질환에 관련돼 있는 단백질들이 과연 이 시냅스의 구조와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시냅스 단백질인 뭐 ABR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BCR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런 ABR과 BCR이 과연 시냅스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시냅스에서 많다. 그다음에 그 시냅틱 트랜스미션 등등을 조절함으로써 이른바 시냅스 가소성을 조절한다. 그런 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무슨 다이아실 글라이세롤 카이네이즈 이거는 원래 G 프로테인 커플 리셉터 다운스트림에서 이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효과를 갖다 보이는 그런 인자인데요. 이게 유독 프리시냅틱 터미널 그러니까 이제 시냅스 전세포의 말단에 굉장히 인리치되어 있다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은 뭐 하는 놈인가 등등을 연구해가지고는 그 생리 기전을 갖다 밝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슥슥하다가 당시에 이제 스트레스 등등의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경과학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 뇌인지 기능도 관심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만 많은 우리 저 임상 교수님들이 그러면 우리 실험 생리학 교실에서 스트레스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생리학 교실은 당연히 치과 생리, 구강 생리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통증이라고 가정을 하면 통증 말고 스트레스도 되게 중요한 그런 기전인데 뭐 많이 연구들 하느냐라고 이제 이 얘기가 다 들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치약연구소 심포지움 뭐 등등이었었는데요.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뭐 스트레스도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게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도파미너직 D2 리셉터 수용체하고 스트레스 그다음에 도파민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어떤 보상 회로와 보상이 관련된 중독 조절 등등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옥시토신, 여러분도 옥시토신이라는 게 꼭 이제 유즙 분비에만 관련되어 있는 여성 친화적인 그런 호르몬만이 아닙니다. 남자한테 옥시토신 코에다 칙칙 뿌려주면 사회성이 좋아져요.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알려진 바가 있었었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스트레스를 조절하는가 등등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표현할까요? 조금 좀 그래져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럼 아무 단백질은 하지 말고 가능하면 뇌 질환에 관련돼 있는 단백질을 연구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조언 주시고 제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부터는 질병이 충돌합니다. 자폐에 관련돼 있는 그런 인자 VRK3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냅스 기능을 어떻게 조절하고 또한 인지 기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밝히거나 혹은 경도 지적 인장애 이게 동네 바보스러운 약간 그 흔히 보이는 그런 그 IQ 낮은 경우들의 원인 인자로 알려져 있는 CRBN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임상에서 건져진 거거든요. 소아정신과에서 그 마일드 인텔리전스 디서빌리티 환자를 쭉 보다 보니까 유전자 상실 중에 요게 많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시냅스에서 중요한 조절을 하는가, 어떤 효과를 보이는가,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인지 기능이 뭐가 망가지는가 등등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조증 이게 매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게 있고 막 신나가지고 막 떠드는 그 조증이 있겠죠. 조증에 관련돼 있는 유전자 중에 CYFIP2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의 시냅스 및 인지 기능을 갖다 연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다가 이게 점점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이 교수님들끼리는 아마 공감할 텐데 하다 보면 점점 논문 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타액선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수용체만 밝히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그 스핑고시난 파스페이트 리셉터 등등은 뭐 저널 오브 덴탈 리서치 이런 데 그냥 쑥쑥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안 받아줘요. 저널 오브 덴탈 리서치에 제가 징크 수용체 연구를 냈더니만
아, 이거는 투머치 오랄 바이올로지스럽기 때문에 우리 스코프하고 안 맞는다. 이런 모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뭐 스코프이 안 맞았겠어요? 요즘에 수준이 더 높아졌으니 더 챙겨가지고 오너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학문의 트렌드라는 거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쪽의 분야에 뭐냐면 분자 시냅스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 동향에서 회로 행동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쪽으로 뭔가 좀 이렇게 발전돼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예전에 불가능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회로 선택적인 자극 방법이라는 게 없었었거든요. 회로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회로 그 자체를 딱 타겟팅을 해서 신경회로 말입니다. 타겟팅해서 들었다 놨다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마커 그러면 걔그 여러 가지 RNA식 등등이 있어가지고는 그 회로에만 존재하는 요소들을 찾아서 걔네들을 타겟팅을 해가지고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프로치가 필요했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가 최근 이런 게 쉽사리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급격하게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스펙트럼이 이제는 행동 중에서 어떤 특정한 회로가 잘 구현할 수 있는 행동은 다 포함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갑니다. 지금 이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로 행동 상관관계 연구의 기본 전략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특정 회로에 발현하는 유전자를 싱글셀 RNA식 같은 걸로 이제 찾아내요. 이를테면 어떤 뇌에 있는 여러 수만 가지 회로 중에서 A라는 회로에는 B라는 단백질이 많이 발현된다라고 하면 그 B라는 단백질을 가지고는 이른바 크리 라인이죠. 그러니까 크리 마우스 라인을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만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도입하기 쉬워지죠. 그다음에 또한 신경활성 자극기법이 있습니다. 옵토제네틱스, 화학 유전, 그러니까 이제 키모제네틱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빛을 쏴주면 거기다가 캐뉼라를 박아서 옵트로드를 박아서 이게 빛을 뽕뽕 쏴주면 그 해당되는 단백질을 갖고 있는 회로가 선택적으로 자극받는 그런 기법이 나왔습니다. 아마 요거는 아마 조만간 노벨상 등등으로 아마 여러분들께 다 소개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기법이 있어가지고는 요거를 이제 회로 선택적으로 자극을 하고 어떤 행동이 인지 행동이 바뀌는가, 그다음에 조직학적으로 그 회로는 다른 회로하고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A 회로는 B 행동에 연관된다. 그런데 이 이제 다음 퀘스천이 필요한 거예요. 요 행동을 제어하는 요 A 회로는 내부적으로 어떤 조절을 받는가가 궁금해집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자, A 회로는 B 행동이 연관된다는 걸 밝히기는 밝혔는데 어떻게 밝혔냐면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자극을 줬던 거예요. 회로 선택적 자극 기법이란 게 캐뉼라를 박아서 거기다가 이제 빛을 빡 쏴주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약물을 먹이거나 등등 외부에서 자극을 준 겁니다. 따라서 이 회로를 실제 내부에서 우리가 어떤 그 내부적인 몸 상태라든지 어떤 특정한 생각이라든지 등등이 조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재적 기전에 대해서 그 유무 자체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생체 내 요인에 의해서 맥락에 의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보상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 막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시죠. 물 마심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내가 무지 목이 마랐을 때는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물배가 불렀어요. 굉장히 물을 충분히 먹었을 때는 물 마셔, 아유, 물 고문이죠. 결국은 물 마심이라는 그 행동에 부여되는 가치가 어떨 때는 완전히 그 엄청나게 높고 어떨 때는 쳐다도 보기 싫을 정도로 낮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치 판단, 그러게 이 가치 판단이 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갖다 보일 때 이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뭘로 설명해야 되는가? 결국은 뭐냐면 생체 내 요인 혹은 맥락에 따라서 보상, 뭐 혹은 판단, 혹은 모티베이션 등등의 이 회로가 이 물마심 행동과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이제 회로 차원에서 신호가 이쪽으로 흘러갔다가 저쪽으로 흘러갔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 스터디가 결국은 회로에서 되게 중요해집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이를테면 물마심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신장 강의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장 생리에서 잘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체내 수분이 저하되면 레닌, 안지오텐신, 뭐 바소프레신 시스템 등등에서 조절돼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이런 그 안지오텐신이 그 뇌로 가서 물을 많이 먹게끔 갈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 보면 레닌이 합성되고 뭐 체액을 어떻게 측정하고 등등 이제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따라서 갈증 해소, 그러니까 물 마심에다가
강력히 보상을 걸어가지고 물 마심 행동에다가 동기, 모티베이션을 갖다 부여하는 그런 뇌 기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가? 결국은 레닌 안지오텐신 바소프레시 시스템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내인성 인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슨 보상, 물 마심, 물 마심을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회로 등등이 신경 회로가 돼서 요 파란 게 요 빨간 거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것들 갖다 보는 게 되게 그 흥미로운 토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하고자 하는 게 결국 아까 그 패러다임을 갖다 조금 모디파이 해봤는데요. 많은 연구가 특정 효를 발현하는 유전자와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가지고 크리 동물 모델을 갖다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만든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거기다 뇌절편 전기 생리학, 잘 정립되어 있는 행동 회로 분석, 그다음에 뇌 회로 선택적 자극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행동 변화와 함께 조직학적 변화와 함께 내일성 조절을 인자를 찾는 연구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는가? A 회로는 B 행동이 연관된다에서 좀 더 넘어가서 B 행동을 관장하는 이 A 회로는 생체 내에서 이렇게 조절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스타일의 일도 저는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런 뭐 그 행동 뭐 등등에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이를테면 뭐 그런 거죠. 임상 환자들 중에서 뭐 이런 릴랩스를 많이 보이는 환자의 성격은 어때 보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한 관찰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클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계속돼 가지고는 많은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2006년 8월에 이제 저희 첫 석사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저도 요런 식으로 약간 젊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그러고 있었었는데 그렇죠. 그때가 벌써 이제 15년 넘게 지났네요. 그러니까 15년 넘게 지났었습니다. 지금 제가 실험실 15주년 기념물 모임을 해가지고는 이전 동문들을 쫙 놓고 이제 사진을 찍었던 때가 좀 더 지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이런 식의 랩 멤버가 이제 많이 바뀌어 갑니다. 랩 멤버가 바뀌고 저는 그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고 하지만 이제 연구도 함께 숙성되고 이렇게 깊은 맛을 갖다 느끼는 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음같이 이렇게 잘 되고 그러지 않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15주년 기념이라고 해가지고는 학생들이 했던 그 케이크인데 이 케이크 15주년이 이제 20주년, 25주년, 전 33주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때가 계속 이르를 때까지 많은 연구를 계속 거듭해오고 합니다. 교수님들도 그다음에 교수님과 함께하는 여러 학생 연구원분들도 많은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는 좋은 연구를 우리 학교 내에서 계속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